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제 민법의 법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의 법원의 개념 우리가 보았고요. 이 보시면은요, 일에 이제 네 번째 줄이죠.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민법의 법원에는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 제정되어 문자로 표시된 성문법, 제정법이 있고 또 성법 위에 불문법, 불문법으로서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라는 거. 요것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제2 보시면 제1조에 의해 자, 민법 제1조가 나오는데요. 그 제 민법 1조는 법원에 관한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3 보시면요. 바로 성문민법이요. 자, 성문민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성문민법은 그냥 성문화된 법 중에서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게 되면은 모두 다 성문민법이 됩니다. 성문화된 성문민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가를 1번 보시면은 성문민법은 이렇게 법률의 형식으로 존재하기도 하고요. 법률의 형식 또 넘기시면은 명령이나 규칙, 자취법규 형식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시행령 이런 것들을 이제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이나 또는 규칙 또는 자취법규, 뭐 조례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 국내법은 아니지만은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우리 국민들의 사적 생활관계를 교율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을 때는 이것도 민법의 법원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약이나 국제법규도 때로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밑에 있는 불문민법입니다. 자, 불문민법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이 불문민법은 성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이 불문법이 우리 사적 생활관계에 적용이 되게 되면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를 이제 정확하게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 관습법이 먼저 나오는데 이 관습법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습법에다가 별 한 3개 정도 체크해 놓으시고요. 관습법. 자,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한 관행이 이제 법이 되면 우리는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자, 가장 근원적인 어떤 규범의 형식입니다. 자, 우리는 민법, 성문법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사회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을 믿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사적 생활관계 하는데 전혀 하자 없이 행동하는 것은요, 우리들은 주로 뭐입니까? 관습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법 몰라도요, 하던 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던 대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요, 관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관습대로 행동하고, 그러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을요, 모두가 다 그런 관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관습을 따르고 있으면 우리가 그 관습을 법이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관습을 뭐 일정한 사람들끼리만 있는 관습이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정한 사람들끼리 존재하는 관행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따르고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건 법이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한 관행이 법이 됩니다. 법이. 이걸 관습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히 관습법이 중요한데, 보시면요,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습대지 관례가 대다수의 법적 확신에 의해서 법규범, 그러니까 법적 확신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제 법규범화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자, 관습법의 밑에 성립 요건 보시면요,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관행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관행이나 관례가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법이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법적 확신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제 법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관습법. 그런데 이 관습법이라는 것도요, 모든 법은 어떻습니까? 이 성문법도 마찬가지고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헌법을 위반하는 법은 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관습법도요,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 보시면은 성립 요건에서 관행이 존재하고, 2 보시면은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저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않는 것으로서 정당성, 합리성이 인정돼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요건이 되는 거죠.
모름지기 모든 법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관습법이 이제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이요. 자, 성립 시기는요.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헌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관습법은 성립하게 되겠죠.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이 관습법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는요. 우리들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관습법이 성립되게 되면은 과연 이러한 관습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요. 결국 법원이 이제 확인을 합니다. 이런 관습법은 존재합니다라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요, 아, 이런 관습법이 존재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법원의 확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다툼이 생겼습니다. 사적 생활관계 다툼이 생겼던 거죠. 사적 생활관계 다툼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용되는 민법, 성문법이 존재하진 않아요. 성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관습법을 보게 되겠죠. 이 관습법을 보는 과정에서요, 갑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관습법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고요. 그러니까 이 관습법의 적용을 요구를 하고요. 을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그런 관습법이 어디 있느냐?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요. 그럼 이때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법원이 결국 법 적용을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러한 관습법이 존재한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은 관습법을 적용을 할 것이고요. 그런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관습법을 적용하지 않게 되겠죠. 결국 법원에서 관습법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 전제로서 법원에서 먼저 관습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게 되겠죠. 그 확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관습법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법원에서요, 이런 관습법이 존재한다라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 관습법은 이 법원에서 확인을 한 때, 이때부터 관습법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립해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생겼으면은 이미 그때부터 성립한 것이 되는 것이죠. 성립했다라고 확인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미 관습법은 성립하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관습법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법원의 확인에 의해서 관습법을 이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데 법원의 확인에 의해서 그때 관습법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성립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성립한 때로 소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성립 시기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법원에 의해서 그 두 번째 줄에 있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관습법의 존재가 인정이 되면, 즉 법원에서 확인을 받게 되면은 확인받을 때로부터 관습법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적 확신이 있었을 때부터 이미 성립한 것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요. 방가로 4번 보시면 관습법의 적용입니다. 자, 그런데 관습법의 적용과 관련돼 가지고요. 자,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문 강의 시간에도 했습니다만은. 자, 관습법과 성문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갑과 을이 결혼을 해서요, 이제 자식이 한 명 있습니다. 자식이 한 9세 정도 됐어요. 실제 판례에서는 9세 정도 됐는데, 이때 A의 어머니, 즉 갑의 배우자, 아내가 사망을 했습니다. 을이 사망을 했어요. 자, 사망을 했을 때 과연 누가 상주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상주. 그러니까 주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주라고 하는 것은요, 남편이나 자식이 여러 명 있으면 자식들이 모두 상주가 됩니다. 상주가 되는데요, 상주 중의 대장을요, 우리는 주상이라고 합니다. 주상. 상주 중의 대장을 주상이라고 해요. 자, 주상이 갖는 의미는요, 주상이 바로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자식이 여러 명 있으면 장남이 제사를 지내죠. 그러면 장남이 주상이 되는 거예요. 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요, 이 장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자기가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장을 할 것인지 화장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모두 주상이 결정하게 되고 제사도 주상이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주상이 누가 되느냐예요. 이 사람의 남편이 주상이 되느냐, 그 자식이 주상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요, 주상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관행은요, 아내가 주면은 남편 갑이 주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죠.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남편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관례예요. 이런 관례가 있고요.
거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보통 느끼고 있기 때문에요. 법적 확신도 있어요. 따라서 관습법에 따르면요. 관습법에 따르면은 거기에 대해서 관습법에 따르면 갑이 주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때를 대비해 가지고요, 아주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성문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 성문법은 누가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적용되는 일도 거의 없고요. 가정의례 준칙이라고 했는데, 그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그 성문법에는요, 누가 주상이 된다고 됐냐면요, 직계비속, 자식이 주상이 된다고 돼 있어요. 자식이 여러 명이면 그 중에 장남이 주상이 된다. 지금은요,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상이 되느냐에 있어서 누가 제사를 지내느냐는요, 자식이 여러 명 있으면 제사 지낼 사람은 당사자가 협의를 합니다. 딸도 자식이잖아요. 딸이 제사 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그 협의를 통해가지고 제사 지낼 사람, 이 사람이 주상이 되고요. 당사자들이 협의가 안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 장남이 아니면 차남이 아니면 장녀가 아니면 차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상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법은 어떻게 됐냐면요. 아무튼 직계비속 장남자가 주상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A가 주상이 된다라고 성문법에 규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성문법은요, 거의 사문화 돼가지고요,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없고요, 다 관습법에 따라서 갑이 주상인 줄 알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습법은요, 현재 이루어지건 관행에 따른 법적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요, 항상 현재의 법이 돼요. 관습법은 현재의 법이 되고, 성문법은 어떻습니까? 성문법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도 적용이 됩니다만은 이건 거의 사문화돼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관습법에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문법보다는요, 관습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관습법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대한 성문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습법과 성문법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충돌을 하게 됐을 때 과연 관습법이 우선이 되느냐, 성문법이 우선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자, 관습법은 현재의 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게 우선이 돼야 되겠죠. 이건 과거에 만든 법이었어요. 지금은 현재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다 관습법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관습법은요, 항상 현재의 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법이 돼요. 그리고 처음에 법을 만들었을 때는요, 이게 법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다 이걸 따르고 있다는 거죠. 현재는 다 이 법을 따르고 있고, 그러나 이것은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이 법이었어요.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도 현재도 어떻게 돼요?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법이긴 합니다만은 관습법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시행되고 있다는 거죠. 관습법에 사람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관습법은 신법이 됩니다. 비록 이런 법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다 여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관습법이 신법이 돼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신법과 구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신법과 구법이 충돌이 되면 어떤 법이 우선이 됩니까? 원칙적으로 신법이 우선이 되는 거죠. 따라서요, 관습법과 성문법에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게 되면은, 대등한 지위를 가졌을 때는요, 신법이 우선되기 때문에 관습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관습법이. 그런데 만약에요, 이 관습법과 성문법 중에서요, 성문법을 우선한다. 성문법이 관습법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면 성문법이 상위법이고 관습법은 하위법이기 때문에 비록 신법이라고 하더라도 상위법인 구법이 우선이 되게 되는 거죠. 구법이. 그래서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게 되면은 신법이 우선되지만 성문법이 관습법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성문법인 구법이 적용되는 거죠. 성문법이 적용됩니다. 신법이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게 되면 관습법이 인정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때 관습법을 적용할 것인가 성문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우리 법은요, 성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관습법과 성문법 중에 무엇을 우선한다고요? 성문법을 우선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문법이 없을 때만 보충적인 지위를 인정해요. 성문법에 비한 여루적, 그러니까 후순위적인 지위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관습법과 성문법이 충돌을 하게 되면은 우선되는 성문법이 먼저 적용되고 관습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요, 우리 판례는 누가 주상으로 봤느냐? A를 주상으로 봤어요. 없는 줄 알았던 성문법이 존재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은 성문법이 우선됩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자, 관습법에 적용해서요.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관습법에 적용해서 그 효력 방가로 5번인데요. 효력을 먼저 보죠. 효력을. 방금 설명했던 건 효력이기 때문에 자, 민법 제1조 규정은 조금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관습법은요. 우리 민법 1조의 규정은 법률 또는 성문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즉 보충적 효력. 이거 중요합니다. 보충적 효력만 갖는다. 즉 관습법과 성문법에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등해버리면 관습법이 우선하게 되니까요. 이게 신법이 돼서. 그래서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요.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관습법이 성문법을 폐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개폐적 기능도 없고 변결적 기능도 없다. 그래서 항상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을 경우만 적용되는 보충적 효력만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법이 있으면 성문법이 적용되고 성문법이 없을 경우만 적용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요. 성문법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성문법을 먼저 적용하고 성문법이 없으면은 관습법을 적용하는데 이때 관습법이요. 관습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 확신이 생기면은요. 이제는 법이 됐다는 거죠. 법 규범이 됩니다. 법 규범이. 자, 법 규범이 되어버리면은요. 이 법 규범은요. 법원에서 알아서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갑과 을이 서로 다툼이 있었을 때요. 갑이라는 사람이 그 법 내용까지 전부 다 주장하면서 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법 규정 내용까지 전부 다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 법 규정 내용까지 전부 다 이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 되면 이 사람이 판사가 되는 거죠. 법에 대한 전문가들은 아니니까요. 우리는 그냥 사실만 말하면 됩니다. 나와 을 사이에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사실만 말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법 몇 조가 적용되겠구나. 여기에 대해서는 법 몇 조가 적용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주는 것이지 이게 법률 전문가가 알아서 판단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법 규정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관습법이 성립돼 가지고요. 존재하게 되면 이것 하나의 법 규범, 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법원에서 알아서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가로 4번 보시면요. 그 내용이에요. 자, 관습법은 바로 법원, 즉 법령, 법 규범이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요. 당사자가 이런 관습법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주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요. 법원에서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런 관습법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해 주는 것이죠. 이런 성문법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는지도 법원에서 알아서 적용을 해야 되듯이 관습법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사실만 주장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알아서 즉 직권으로요. 즉 당사자가 그 관습법에 대한 주장 입증 이런 관습법이 있다라는 주장 입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된다. 법원의 직권. 이거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해야 된다. 이 문장도 중요한 문장입니다. 법이 됐기 때문에요. 알아서 판단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요. 법원에서도 애매하겠죠. 이런 관행이 존재하는지 법적 확신이 있는지를요. 법원에서도 애매합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관습법이 존재하는가 스스로 확인해 가지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법원에서도 또 애매할 수 있죠. 이렇게 법원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매한 상황에 있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런 관습법이 존재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 이런 것까지 막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장 입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은 원칙은 주장 입증을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당연히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칙이지만 밑에 다만 보시면은 이게 불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불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결국 이제 주장 입증을 허용은 해준다라는 거,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직권으로 한다. 이 원칙이 더 중요합니다. 직권으로 적용한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만 있다라는 것이죠.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요, 13페이지 방가로 6번 보시면은, 관습법이 이렇게 성립되면 법원의 확인에 의해서 직권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다만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만 인정된다. 적용을 하는데요. 이 관습법은요, 때로는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성문법도 폐지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관습법도 이제 폐지가 될 수가 있어요. 즉, 소멸될 수도 있다. 소멸된다는 것은요, 이렇게 관행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은 관습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관행이 사라졌다든지 그러면 이제 관습법이 소멸하게 되겠죠. 또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사람들이 법이라고 느끼지 않게 됩니다. 법적 확신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도 관습법이 소멸하게 될 것이고요. 또 관행과 법적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헌법이 개정이 돼요. 그래서 그 전에는 헌법에 맞았지만은 헌법의 개정 또는 헌법의 변경 등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관습법은 소멸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관습법의 효력 상실 보시면은 자, 사회 구성원들이 관행의 법적 구성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거나 또는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 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전체 법 질서, 즉 헌법을 최상위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요건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관습법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판례가요, 밑에 있죠. 그 판례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요, 판례가 자주 나옵니다.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 판례라는 내용이 나오면요,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 반가로 번에 관습법의 효력에서도 두 번째 단락에 판례도 이렇게 해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건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판례도요, 과거에는요, 우리가 종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중은요, 우리가 보통 문중이라고 표현하는 내용들이에요. 문중. 자, 문중은요, 같은 조상을 모시는 후손들의 모임을 문중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문중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요, 종중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종중. 같은 조상을 모시는 후손들의 모임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자연 발생적이겠죠? 제가 자식을 낳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 종중 안에 포함되는 거죠. 같은 조상의 후손들이니까요. 자연 발생적인 이제 종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과거에는요, 관행이요. 누가 종중의 구성원이 되냐에 있어서요. 종중이 하는 일은요, 조상들 제사 지내는 것이 종중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제사 지내는 것을요, 주로 남자들이 하는 거죠. 특히 딸들은 잘 가지 않고요. 딸이 또 시집까지 갔다랄지 결혼하게 되면 또 이제 더 이상 잘 안 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과거의 관습법은 종중의 구성을 어떻게 봤냐면요. 성년 남자로만 봤습니다. 성년 남자들만 종중의 구성원으로 봤어요. 자, 그런데 성년 남자로만 보다 보니까요. 이것이 과거에는요. 우리의 사회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자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년 남자라고 했다고 하더라도요. 과거의 어떤 헌법 질서에는 부합을 했어요. 남자 중심이었으니까. 그래 지금에 와서는 남녀 평등이죠.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남녀가 평등해요. 그래서 왜 남자만 후손으로 취급하느냐? 여자들도 후손이잖아요. 여자들도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들도 종중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종중 모임이 있으면은 여자들도 나가가지고 딸들도 나가서 투표권 행사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딸들은 투표권도 행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요. 과거의 관습법은 성년 남자로만 하는 것이 타당했어요. 이게 관행이었고 실제로도 어떻습니까? 성년 남자들만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헌법 질서가 무슨 남자만 후손이냐 해가지고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남녀 평등 사상의 원칙에 따라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당연히 종중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남자로만 종중의 구성으로 보는 것은 더 이상 헌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성년 남자로만 보았던 종전의 관습법은 헌법 위반이 돼서 이제는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종중의 구성원은 누가 되느냐? 성년만 되면은 남자건 여자건 모두 종중의 구성원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판례가.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자,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했던 종래의 관습법. 이건 이제 관습법이에요. 과거의 종래의 관습법은 그 당시에는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헌법의 남녀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거죠. 따라서 더 이상 관습법으로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요, 그러니까 이런 관습법은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이런 관습법은 소멸을 하고, 자, 지금에 와서는 공동선조에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즉, 남자건 여자든 간에 다 성년이 되면은 다 종중의 구성원인 종원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봐가지고요. 여기까지. 관습법에 관한 내용을 쭉 보았는데요. 자, 우리, 7 보시면 판례에서 인정, 확인된 관습법에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기 전에요. 앞에 11페이지 보시면은 제1조를 보죠. 제1조. 1조를 보기 전에요. 먼저 다 하고 1조를 보도록 하죠. 자, 13페이지요. 넘기시면은 7 보죠. 자, 판례에서 확인된 관습법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냐? 결국 관습법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확인됐을 때 우리가 또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확인된 관습법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판례에서 확인된 관습법 5가지. 이 5가지를 제외하고는요. 관습법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관습법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요, 이런 것들은 관습법이라는 것이요, 사람들이 다 따르고는 있지만요, 명확성이 없는 거죠. 성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관습법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게 되면요, 과연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이게 굉장히 불명확하다는 거죠. 불명확하기 때문에 관습법을 적용해가지고 패소 판결 해버리면요,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따라서 이런 불명확한 관습법에 대해서요, 법적인 어떤 안정성을 위해서요, 다 성문화를 시킵니다. 관습법이 존재하면 빨리빨리 성문화를 시켜서 법적인 안정성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 민법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조문들이 있는데, 그런 조문들은요, 기존에 있는 관습법들을 다 성문화시킨 겁니다. 관습을 성문화시키고, 또 관습이 존재하면 또 성문화시키고, 그래서 다 성문화를 시켰는데 아직 성문화가 되지 않고 여전히 관습법으로만 남아있는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이 5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먼저 양가로 1번 보시면요, 위에 보죠. 위에 판례에 의해서 확인된 관습법으로는요,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요,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요, 을에게 팔았어요. 을에게 팔았는데 여기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분묘가 있습니다. 자, 자기 부모 묘가 있었다는 거죠, 묘. 자, 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 없이 팔았을 경우에는요, 을이 그 물건을, 그 토지를 샀을 경우에, 그러면 토지를 샀는데 갑의 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묘를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그와 관련돼서 갑과 을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철거 특약이 없었을 경우에는요, 당연히 이 분묘는 갑의 것이기 때문에 갑이 소유하고, 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분묘 밑에 있는 토지 있죠. 이게 분묘 기지라고 합니다. 기지에 대한 사용권을 당연히 갖는다라고 봐요. 이것은 좀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총칙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이 외울 수 있으면 외우는 게 가장 좋아요. 그 의미까지 시험 문제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판례에서 확인된 관습법에 해당되는 것,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만 묻지 그 내용까지 묻지를 않기 때문에요. 이런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이요, 성문법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습법상으로 보호를 해주는 것이고요. 또 분묘가 아니라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건물이 있어요. 토지도 소유하고 건물도 소유하는데 갑이 을한테요, 토지만 팔았습니다. 토지만. 그러면 건물은 여전히 갑이 가지고 있겠죠. 이때 갑이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어요. 특약이 없었을 경우에는 갑이 여전히 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건축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제는 갑이 소유하는 토지가 되겠죠. 타인, 을이 소유하는 토지, 그 토지 요 부분이죠.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당연히 사용해야만 되는 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갖습니다. 갑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에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분묘 밑에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밑에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요, 관습법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고, 이것은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요거 그냥 개념만이라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념만 기억하셔도 돼요.
개념을 모르면요, 그냥 아예 암기해버리면 가장 확실합니다. 내용을 묻는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 인정된 것이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예요. 자, 양도담보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산의 양도담보. 이것도요, 그 내용 자체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요. 동산의 양도담보. 그 다음에 명인방법이라고 해서요, 관습법상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을 공시하는 방법은 등기에서 공시를 하는데요. 등기가 안 되는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그럼 등기가 안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등기하는 것 대신에 당사자들끼리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나무들이요, 엄청나게 수목들이 있습니다. 수목들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요, 토지 위에요, 나무가 더 비싼 경우도 또 있어요. 나무가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나무만 팔고 싶습니다. 근데 나무만 팔려면요, 나무만 따로 등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무만 따로 등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관습법적인 어떤 소유권이 넘어갔다, 소유자가 누구다라는 것을 등기 이외에요, 갑이 을한테 나무만 팔고 나서 여기서 여기다 어떻게 돼요? 뭐 철조망 같은 걸 쭉 친 다음에요, 아니면 나무들에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철조망이 있는 나무 또는 나무에 이런 표식이 있는 나무는 소유권을 을로 한다,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등기에서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것들은 명인 방법이요, 누구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 명인 방법을 통해서 공시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법의 규정은 안 돼 있고요, 관습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관례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관례를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습법상 명인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정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 제도가요, 현실을 많이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관습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습법상 명인방법, 동산양도담보. 동산양도담보는요, 동산에 대한 담보권은 원칙적으로 질권을 설정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실정법에서는 동산에 대해서는 질권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정한 동산은요, 질권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불합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도가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인 양도담보 형식으로 민간에서 이렇게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 이거죠. 이것이 바로 동산양도담보입니다. 그래서 동산양도담보, 그 다음에 명인방법,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가족법상 관습법상 제도로서 사실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혼은 결혼해서 실제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혼인신고가 안 돼 있어요. 이런 걸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요. 개념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개념은 우리가 물권법이라든지 뒤에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되지만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 개념들만 좀 보시면 됩니다. 그 5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와 구별할 것이요, 한편 해가지고요, 이 5가지를 제외하고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통행권, 사도통행권이라는 것은, 사도는 개인이 소유하는 도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도로를요, 내가 계속 다녔다고 해서 내가 통행권이 주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개인이 소유하는 통로를 내가 사용한다고 해서. 그래서 사도통행권이라는 어떤 관습법상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요, 너 다니지 마 라고 하면은 이 사람 못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통행권. 또 근린공원 이용권. 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주변에 근린공원들이 있죠. 내가 근린공원을 우리 집 근처에 공원이 있어가지고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만든 공원인데요, 서울시가 거기다가 학교를 짓겠대요. 그럼 학교 지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계속 거기서 공원에서 이용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학교 짓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근린공원은 그런 공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을 뿐인 것이지, 그 근린공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권리, 이런 것들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또 온천권이나 온천 이용권. 자, 온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지하수가 되겠죠. 자, 토지 밑에 있으면은 지하수가 이제 온천, 이게 따뜻한 물이 나오면 온천이 되잖아요. 이런 지하수는요, 토지 소유권의 일부로 보는 것이지 온천권이라는 별도의 권리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토지를 넘기게 되면은요, 당연히 이 지하수에 대한 권리도 넘어가는 것이지 온천권만 따로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즉, 지하수에 대한 권리만 따로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권리가 따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또 미등기 매수인의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 했는데요. 미등기 매수인의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 미등기 매수인 이런 걸 말해요. 갑과 을이 X주택에 대해서요, 주택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라고 했을 때요.
이전한다고 했을 때 3월 1일 날 매매를 하고 3월 31일 날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은요. 자, 소유권 이전하는 날짜에 을은 잔금을 가지고 올 것이고 갑은 뭘 가지고 오냐면요. 뭘 가지고 오냐면 등기 서류. 이 주택이니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갑의 등기 서류가 필요해요. 그래서 갑은 이때 직접 어떻습니까? 3월 30일 날 와가지고 등기를 직접 해주는 게 아니고요. 등기는 등기소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열쇠를 가지고 오겠죠. 열쇠하고 등기에 필요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만 가져옵니다. 그러면 잔금 주면서 열쇠 받으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직접 어떻습니까? 이때 들어가 살게 되는 거죠. 점유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등기 서류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등기할 때까지는 시간적 간격이 있게 되겠죠. 바로 등기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해야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 점유해서 사는 시간에서 등기하는 데까지는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 점유는 해서 살고 있지만 아직 을 앞으로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요. 법적인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 됩니다. 아직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상태요. 아직 등기가 점유는 하고 있지만 아직 등기는 안 된 상태에서의 그 매수인의 지위를요.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에 대해서는요, 이 사람은 소유권은 아직 취득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돈 다 주고 직접 점유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권리를 또 소유권과 비슷한 권리를 인정해 주느냐? 그런 걸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으면요, 소유권자와 같은 비슷한 어떤 지위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빨리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미등기 매수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은 관습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에 의해서 그 판례에서 인정된 관습법과 그렇지 않은 거, 이거 간단하게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습법이 특히 중요한데 관습법과 관련해서는 방가로 7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방가로 5번 이게 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6번, 그러니까 4, 5, 6, 7번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요. 불문법 중에서요. 관습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관습법. 관습법이 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불문법 중에서는요. 이제 판례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판례법. 자, 판례법이라는 것은요. 판례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판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되면요.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그 판례에 따르게 되겠죠. 그 판례가 법이다라고 생각해서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따르게 됐다는 것은 판례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다 보니까 판례를 법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법적 확신이 생겼어요. 법적 확신이.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판례법이라고 합니다. 판례법, 판례법. 그래서 넘기시면은요, 판례법이라는 게 있죠. 판례법. 그래서 판례법이란 같은 판례가 계속 반복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법이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판례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민법 제1조를 보겠지만은 이 판례법은요, 우리 민법에서는 관습법은 불문법으로서 법원성을 인정하지만은 판례법은 법원성을 부정을 합니다. 판례법은 법규범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것은 법 규범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지만 우리 법에서는 부정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기존에 있는 판례와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요, 헌법재판소의 판례요. 헌법재판소에서는요, 기존의 법이 잘못됐으면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법은 위헌이다 라고 판정을 해버리면은,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 법은 바로 효력을 상실해버립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위헌 결정이요. 이것은 법원성을 갖게 됩니다. 법을 폐지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대법원 판례요. 대법원의 판례들은 판례법이 안 되기 때문에요.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변경이 돼요. 그래서 판례법 보시면 판례법의 법원성에서요. 방가를 2번 보시면 자, 판례법은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요.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례는 대법원 판례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만 밑에 보시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위헌 결정이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났잖아요.
작년에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나버리면 이건 형사 법률이긴 하죠. 민법은 아닙니다만은 형사법, 형법 같은 경우에도 간통죄 위헌 판결이 나니까 이제 간통죄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법을 폐지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헌법재판소 판례는 법원성을 갖게 됩니다. 민사적인 걸로 해서는요,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이제 가족법에서 많이 나오는데, 과거의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동성동본은 결혼을 못했습니다. 우리 민법이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동성동본은 결혼을 못한다. 그러니까 동성동본 결혼을 못하니까 김혜김 씨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같은 김혜김 씨는 결혼을 못했다는 거죠. 김혜김 씨가 우리나라 굉장히 차지한 비중이 높은데. 그러니까 최초의 조상, 70대 할아버지가 갔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못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동성동본 혼인금지 규정을 또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성동본끼리도 이제 결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민사 이제 판례가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법을 폐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법의 보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법은 우리의 불문법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요. 자, 그런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자, 어떤 민사에 관한 다툼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성문법이 있으면 먼저 성문법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성문법이 없어요. 성문법이 없으면은 불문법을 적용을 하고 이 불문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관습법이 있으면 관습법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 분쟁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판례법도 이렇게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적용될 법률이 없으니까 야, 판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우리는 재판 못한다. 판사가 마음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죠. 법에 따라서 재판해야 되는데 기준이 될 만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판결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판결을 거부해버리면은 분쟁이라는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법에서 맨 마지막으로요. 이 조리도 이제 법원이 된다는 거죠. 이 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상식을 의미합니다. 상식이라는 것은요. 열의 아홉은 아마 그렇게 되더라. 이건 경험칙이죠. 나는 상식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경험칙이에요. 열의 아홉은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경험칙이죠. 그래서 법적인 상식, 경험칙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리라고 합니다. 조리. 그래서 성문법도 없고 관습법도 없으면 마지막으로 법적 상식에 따라서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법적 상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재판을 거부하지 말고 법적 상식에 따라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그 법적 상식도 어떻습니까? 하나의 법원이 되는 거죠. 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리의 법원성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조리 법원성. 그래서 양가로 3번 보시면 조리해가지고요. 조리해서. 조리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의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그냥 법적 상식, 경험칙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조리의 법원성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 1조는요. 법률과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보충적으로 조리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조리의 법원성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법원에 대해서 다 했기 때문에 우리 민법 1조를 읽어보죠. 자, 11페이지 보시면요. 민법 1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이제 연결되는 거죠. 자, 제 민법 1조는 이제 법원 해가지고요. 민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이때 그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민사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인 민사, 사적 사용 관계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은 관습법에 의하고, 즉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법률에 따른다는 거죠. 이때의 법률은요, 성문법을 의미합니다. 성문법이 있으면, 여기서 법률은요, 요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법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문법이 있으면은 성문법을 적용을 하고요. 성문법이 없으면 그 다음으로 관습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을 때만 보충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 법이. 그리고 이 관습법도 없으면은요. 관습법이 의하는데 관습법도 없으면 마지막으로 조리에 의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민법의 법원으로서 세 가지를 인정하고 있죠. 먼저 법률이라고 표현되는 성문법과 그 다음에 성문법이 없으면 관습법과 그 다음에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세 가지를 법원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판례법은 법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민법 1조는 더 나아가서 이 세 가지의 적용 순서까지 규정해 놓고 있는 거죠. 성문법이 1차적으로, 그 다음 관습법, 조리 이 순서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집약해가지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1조는 민법 법원의 범위, 그 종류와 그 다음에 그 적용 순서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민법의 법원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민법의 법원. 자, 민법의 법원. 특히 관습법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민법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까지 했고요. 그 다음 넘기시면은요, 넘기시면. 자, 기출문제는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법원과 관련돼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요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법 법원, 특히 관습법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넘기시면 이제 제2장 16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자, 이런 그러면 민법의 종류를 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런 민법이 적용되는 생활관계로는 법률관계라고 하고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로 나타난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민법을 다 다뤘기 때문에 이제 법률관계란 무엇이고 권리 의무란 무엇인가를 다루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어요. 양가로 1번 보시면은 이제 1 보시면 법률관계가 나오죠. 자, 법률관계라는 것은 민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고 구체적으로는 권리 의무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법률관계는요, 인간관계와는 구별을 해야 된다고 했죠. 인간관계. 자, 인간관계는요, 우정, 의리, 사랑 이런 걸 인간관계라고 하고 이런 인간관계는 민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관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간관계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법률관계가 됐을 경우만 권리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요,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죠. 원칙이다. 그래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고요. 또 권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도 없는 거죠. 자, 양가로 3번 보시면요, 법률관계와 호의관계와의 구별했는데요. 이 호의관계도요, 인간관계 형식입니다. 호의관계. 호의관계도 하나의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 인간관계의 일종으로서 호의관계라는 것이 있어요. 자, 개념 보시면은 법률적 구속을 발휘하는 의사가 없이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한다고 했죠. 반드시 하겠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요.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호의관계라고 합니다. 호의관계. 자, 호의관계는요, 또 이런 문제도, 이런 것도 호의관계 됩니다. 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요, 제가 집을 가는 과정에서 옆에 집 근처에 사는 사람이 있어서 태우다 줄 수가 있는 거죠. 태우다 줄 수 있어요. 자, 공짜로 태우다 주는 거죠. 우리가 택시를 탈 때는 돈 내고 타잖아요. 돈 내고 타니까 이건 계약 관계예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어디까지 나를 데려다 주세요. 또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요금을 얼마를 내세요. 이런 것들이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택시에 내렸을 때는 반드시 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호의동승이라는 게 있어요. 호의동승이라는 것은요, 호의에 의해서 태워주는 겁니다. 돈 안 받고 공짜로 태워주는 거예요. 나의 호의에 의해서. 자, 그래서 오늘 뭐 수업이 끝난 다음에 수강생 중에 한 명이 근처 사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분한테 제가 오늘 집에 갈 때요,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럼 호의관계죠. 네,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요, 호의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수업이 끝난 다음에 집을 가려고 했는데, 태우고 집을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어요. 바쁜 일이 생겨서 그분을 태워다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없게 돼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제가 이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태워다 줄 수 없게 됐네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태워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그 상대방이 아니 태워다 준다고 했으면 태워다 줘야지 왜 안 태워주나, 지금 와서 갑자기 약속을 어깁니까? 자, 못 태워줄 거면은 손해를 배상해 주세요. 그래서 택시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예요. 호의동승도요, 하나의 호의관계고 이것도 하나의 인간관계죠. 제가 태워다 주겠다라고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태워다 줄 수 있으면 태워다 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반드시 태워다 주겠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죠. 시간이 되면 태워다 주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시간 되면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반드시 태워다 주겠다는 법적 구속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인간관계가 돼서 어떠한 권리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그래서 세 번째 호의관계의 의 보시면요.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줄이죠. 호의관계는 아무런 법률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요. 따라서 어떠한 뭐 청구권, 의무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반가로 2번 보시면요. 자, 호의동승을 통해서요. 제가 태워다 줍니다. 호의동승이에요. 그래서 태워다 주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태워다 주고 있어요. 태워다 주는 과정에서요. 원래는 권리 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나의 호의에 의해서 지금 태워다 줍니다. 태워다 주는데요. 그 과정에서요. 권리 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태워다 주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제가 싣고 데리고 가다가요. 제가 잠깐 실수로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로수를 들이받았어요. 가로수를 들이받아가지고 함께 타고 가던 사람의 뭐 의리 A라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손해가요. 한 1,000만 원 정도 손해가 발생했어요. 자, 이런 경우가 또 문제가 됩니다. 1,000만 원 손해가 발생했는데 태워다 준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탔을 뿐인데요. 1,000만 원 손해가 발생했죠. 자, 그러면은 이 1,000만 원의 손해는요. 내가 운전 부주의를 통해서 발생한 손해가 되는 거죠. 운전 부주의로. 나의 잘못에 의해서 A라는 사람이 1,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자, 일반적으로는요. 계약관계에서 이런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당연히 청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손해가 발생하게 된 그 기초가 호의동성, 즉 인간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발생한 손해, 이 손해는 그러면은 인간관계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가 못하느냐. 자,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태워다 준다니까 탔을 뿐이지 그 태운 사람이 운전을 잘못해서 내가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까지 안 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죠. 1,000만 원, 뭐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면 운전기사한테 어떻습니까? 운전했던 사람한테 1,000만 원 손해배상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호의관계 자체에서는 아무런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은 호의관계를 통해서요. 이런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요. 이 손해에 대한 권리, 청구권은 발생을 합니다. 발생한다고 해야 되겠죠.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원래는 법률관계가 아니었지만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권, 권리는 발생하기 때문에요. 호의관계가 인간관계가 법률관계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법률관계 전환해가지고요. 요 내용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읽어보시면 판례가 있기 때문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법률관계를 전환해서요. 호의관계는 호의에 의해 일정한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이나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손해 발생에다가 체크하시고요.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손해는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을 받을 의사가 당사자에게 있다라고 치고요. 따라서 법률관계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것은 손해배상 의무를 말합니다. 손해배상 의무를 말합니다.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민법에서 불법행위라는 것은 나의 고의과실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일단 다 불법행위로 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과실에 의해서 이 사람에게 1,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것은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겠죠. 뭐 신체에 대한 자유라든지 이런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불법행위가 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다만 반가로 3번 보시면요. 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 권리가 호의관계를 전제로 해서 발생한 손해였기 때문에 그 권리를 1,000만 원을 또 다 청구한다고 하게 되면은 또 가해자, 호의로 태워줬던 사람한테 또 너무 또 손해를 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지만은 때로는 감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발생하게 된 그 권리가 발생하게 된 기초가 법률관계가 아닌 호의관계로 기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손해액을 감경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감경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요, 호의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감경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을 봅니다. 태우고 가는 사람이 그냥 가려고 했는데 옆에 사람이요, 좀 태워달라고 애원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태우고 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호의동승하게 된 배경들을 봐가지고 이 정도는 좀 감경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감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지 호의동승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경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감경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면책 감경 가능성 해가지고요,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그 전제가 되는 호의 관계에 비추어져서 좀 불합리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감경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 또 판례 있습니다. 7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호의동승에 관한 판례 가지고요, 호의동승의 목적과 적극성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네 번째 줄을 보시면요, 다만 판례는 해가지고요, 단순히 사고 차량에 단순히 동승하였던 사정만으로, 즉 이런 재반 사정들을 참작하지 않고 단순히 동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감경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죠. 자, 법률관계란 무엇인가? 법률관계는 권리금으로 나타나는데 이것과 구별되는 인간관계, 호의관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호의관계와 관련돼서는 때로는 호의관계가 이렇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법률관계로 전환되어 권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때로는 또 감경이 가능하기도 하다라는 것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인간관계, 호의관계는요, 딱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들은 다 이제 법률관계만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데, 법률관계는 권리의 의무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권리란 무엇이고 의무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